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약물 그리고 뭐 부작용 관련되는 이런 내용으로 공지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이 전 방송하고 맥락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꼭 이전 방송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의 반 이상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요. 막 일부러 오래 저한테 연락 안 했던 지인들도 연락을 해서 궁금증을 이제 저한테 해달라고 물어옵니다. 그 이유는 요 전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신문기사 내용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기사 내용과 제 의견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이 어떤지, 거기서 약간 오류라기보다는 오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쏟아져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써 있는 대로라면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그걸 넣고 그것에 대한 현실과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 치매 백신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아주 주요 일간지에 한 곳도 아니고 한 두 곳, 세 곳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백신이 나왔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 전 방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치매 백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한 약물은요, 알츠하이머 치료 백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백신이 아니고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관찰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덩어리를 공격하는 항체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백신과 항체가 뭐가 다르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공격해서 그것을 좀 없애주는, 약간, 다 없애지도 못해요. 약간 없애주는 그런 항체를 주사로 만들어서 투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줄여주는 것이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신과 항체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요, 맞고 어느 기간 동안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생산하도록 면역 시스템에다가 기억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을 백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신은 스스로 어떤 목적이 있는 항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항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문에 나온 그 약물은 백신이 아니라 그냥 그 항체를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회성 항체이다 하는 거예요. 백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끝에 MAB라고 끝나는데요, 영어로. 그래서 거기 보도된 내용은 아듀헬름이라는 약이고 아듀카누막, 이 화학적 명칭인데 MAB라는 게 뭐냐면 AB잖아요. AB가 안티바디예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 그래서 이거는 항체입니다. 백신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제가 받는 질문이 또 뭐냐면요. 아, 그러면 어찌됐건 그 항체 치료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어? 나 그러면 그 병원에 어디에 가면은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최초로 이제 공인을 받았던 것이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입니다. 그 상업적 상표명은 아두헬름이라는 약인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출시가 돼서 제한적으로 쓰다가 이 개발사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하고 일본의 에자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연합해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개발 판매사에서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와 있던 약은 있겠죠. 시장에 풀린 약은. 그렇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품이 아니라 식품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것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를 판매하거나 드시겠어요? 이건 이제 조금 스토리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 회사가 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맞으려면 1년 맞으려면 몇 천만 원이 드는 약인데 이걸 회수한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대를 또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그게 이제 레카네맙, 레캔비라는 약이고 또 다른 회사에서 도나네맙이라는 약이 있어요. 다 마비라고 끝나죠. 그게 다 항체 치료제예요. 백신이 아니고. 근데 그 첫 번째 나왔던 아두카누맙이라는 약물이 갖고 있었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유지하기는 좀 곤란하다 생각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쓰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사용 중지 및 회수되기로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른 사연이 어쩔가는 차치하고 제쳐놓고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항체 치료제를 맞으면 치매가 치료된다, 예방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되나요? 이것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논문이나 이 공식적인 언급은 뭐냐?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치료제라고 말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좋으니까. 하지만 그 회사, 개발사와 회사의 그리고 일반적인 의사들의 치매를 전공하거나 신경과 의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지 저하가 되는데 그 저하되는 정도를 조금 덜 저하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치매 치료도 아니고 인지가 현재보다 향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나빠질 건데 그 나빠지는 정도가 연구 논문에서는 약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1년 6개월 동안에 1년 반 동안 100이 나빠질 거면 그거를 75 정도만 나빠지게 4분의 3만 나빠지게 한다 이거예요. 4분의 1이 덜 나빠지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매 치료도 아니고 인지 향상도 아니에요. 그냥 덜 나빠지게 하는 거죠. 많이 나빠질 걸 조금 덜 나빠지게 하는 효과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매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맞겠다? 이것은 넌센스라고 봐야죠. 예. 다음. 또 받는 질문 중에 근데 그거 맞으면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은? 사실은 이게 이제 허가와 출시 과정이나 이 회수 과정에도 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 이게 개선제가 아니라 덜 나빠지는 약이라는 점 하나, 그리고 그 정도의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고가약인데 다른 방법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부작용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 종류의 그 항체 치료제를 쓰면은 일정 비율, 많이 발생하는 약은 수십 퍼센트, 40%, 50%에서,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약도 20%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별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개발사에서는.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냥 이 약과 관계없이 우리 사람 뇌에서 뇌출혈이 발생하고 작더라도 뇌부종이 발생하면 그것은 그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뇌기능이 떨어져요. 뇌세포가 개수가 줄어들거나 살아도 그 뇌세포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뇌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왜? 이걸 써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서 나중에 봤더니 아 그때 뇌출혈과 뇌부종이 보였던 사람들한테서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고 뇌 노화가 더 많이 왔더라 라고 나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작은 뇌출혈과 뇌부종 발생하는 것이 어떤 명칭까지 붙어 있어요. 영어 단어로 ARIA라 그래요. ARIA. 아밀로이드 A, R, related, 베타 아밀로이드 related, imaging I, A, abnormality.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그것을 치료하는 항체 치료제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뇌 영상의 아브노멜리티는 뇌 영상 중에 비정상 소견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제 일반 말로 좀 예시하면 작은 뇌출혈과 뇌부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언급이 나와요.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은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으나 비율이 작고, 근데 10%, 20%, 30%, 40%가 적은가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 흡수가 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제로 뇌출혈, 뇌부종 발생한 분들 중에 영상으로는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뇌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종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졌는데 교통사고에, 근데 나중에 막 기억 떨어지고 말도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사실. 왜? 영상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다는 것 단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 연구와 관찰이 아직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결과를 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브타이틀을 소제목으로 부작용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 이 항체 치료제가 앞으로 쓰일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뇌 전문가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왜?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특히 이게 폴리머, 여러 개가 엉켜 있는 단백질을 좀 줄여주는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가야 할 길이 천리길이라면 한 발 디딘 거예요. 한 발. 첫 번째 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지금 수많은 항생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항생제가 효과는 있지만 지금 나온 항생제가 훨씬 더 좋고, 옛날 처음 나온 거는 약간 부작용이 있잖아요. 어떤 약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걸 써봤더니 부작용 예방 방법은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단계거든요. 초창기라, 첫걸음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 약이나 혹은 앞으로 더 개선된 약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 비욘디 가족들처럼 아직까지는 병이 안 생겼는데 앞으로가 걱정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거예요. 왜? 지금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축적되면 모든 약이 그래왔어요. 요거는 요런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요런 사람은 부작용이 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들은 맞지 마시고 요 분들은 약을 사용하세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 그런 게 잘 나올 가능성은, 지금은 AI가 발달돼 있잖아요. LLM, 예? 우리 챗 GPT를 필두로 하는 제미나이, 예? 우리 국산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다 보면 이 중에 이분들은 이걸 쓰는 게 더 손해였다. 근데 요분들은 이득이 됐다.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때 내가 이득 그룹에 속할 때에 약을 쓰셔야 돼요. 해봤더니 이득이 없거나 더 해로운 그룹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지. 그 다수가 되면 이 약은 이제 폐기가 되고 썼던 사람만 완전히 그냥 호응에 뜨는 거고, 소수면 그러한 주의사항을 붙여서 계속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 예방 방법은 좀 기다려서 부작용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AI를 적용해서 분명히 많은
그 기업에서 AI 기업에서 그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과 축적됐을 때 써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기사에 보면은 치매가 90% 예방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90% 예방 가능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 가서 치매가 90% 예방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90%라는 수치는 이거는 좀 어떤 취지에서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연구를 다 종합해 보면 제가 요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024년 란셋 연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이거는 병 자체를 예방한다는 게 아니라 치매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5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45%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5%는 가능해요. 치매가 될 사람 100명 중에 45%가 안 걸리게 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위험인자 100 중에 45%를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자 100명 중에 45%안 걸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치매 90% 예방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100명 중에 90명은 치매 안 걸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 100 중에 100% 중에 55%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고 45%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은 그거를 위험인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보여준 건데 Risk Factors for Dementia 2024 업데이트라 그래가지고 란셋이라는 잡지에 나왔고 14개의 Modifiable Risk Factor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다. 그 전까지는 12개였는데 그 12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각각 몇 %씩 기여한다. 예?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 고등학교까지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5%, 청력 7%, 고지혈증 7%, 우울증 3%, 머리 다치지 않게 하는 게 3%, 신체 활동 열심히 하는 게 2%, 당뇨 2%, 담배 2%, 고혈압 2%, 비만 1%, 과음 안 하는 것, 과음 줄이는 거 1%. 요게 중년까지. 그리고 노년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것 5%, 공기가 깨끗한 데 사는 것, 그 대기 오염 3%, 그다음에 청력뿐만 아니라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2%. 그래서 토탈 45%가 잠재적으로 우리가 예방에 노력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다. 55%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첨언하면 100명에서 45명이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2%는. 그렇기 때문에 90%의 환자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일반인이 이해하고 저한테 물어본 것은 그건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엔 좀 서둘러서 끝냈는데 질문을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가 뇌에 단백이 쌓여서 생긴다던데 초기 치매는 뇌에 어느 정도 쌓이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쌓이는 부위가 다른가요? 어느 부분은 뇌 앞부분, 어느 환자는 옆부분 이렇게요? 자, 단백이 쌓여서 생긴 정리를 하면요. 전체 치매가 있으면 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고 그 이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 많다. 단백질이 쌓이는 것은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쌓이는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단백질이 하나씩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가 뭉치면 쌓여서 생긴다. 이게 요약이에요. 근데 쌓이는 양이 치매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략은 비례하는데 조금 쌓였다고 치매가 약하게 오고 많이 쌓였다고 세게 오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반드시 일치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초기 치매
말기침에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양으로 초기냐 말기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증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쌓이는 부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사람 개인 차이가 있고요. 먼저 올리신 질문인데 위에가 먼저죠? 이게 제일 먼저인가요? 예. 별이 빛나는 밤님께서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는데요. 그날 그리고 시간별로 컨디션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간병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맞춰드려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분들이 모든 기능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다 변하듯이 바뀌고 감정이 변하듯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병 자체는 일정한데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드려야 되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면은요,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뇌 기능이 이 통제와 절제, 이게 뇌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약하다고 걸어 왜 이렇게 못 걸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 어르신이나 가족이 알츠하이머병이면 하루하루 바뀌면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약속을 약속을 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그 약속도 잊으세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린이 아이 달래듯이 잘 맞춰드려서 그냥 기분 좋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지라 방자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뇌에 이상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신경을 막고 뇌세포가 줄어들고 손상되어 결국 알츠하이머가 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께서 치매앓다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베타 아밀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그 증상을 거의 안 일으켜요. 뭉쳤을 때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답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냥 일반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세포 안에 신경세포에 약간의 세포들은 그 유전 물질이 있죠. 유전 물질이 DNA가 있고 RNA가 있고, RNA는 또 몇 가지의 RNA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신저 RNA라고 mRNA라는 게 단백질을 생성해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도 하고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류. 항상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 피부에 이런 없던 반점도 이게 오류가 생겨서 생긴 거예요. 오류. 색소가 잘못 침착되고. 저 없던 무슨 톡 도드라진 게 생겼거든요. 딱딱해지고 그것도 단백질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뇌세포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 시스템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제가 해드리면, 아직까지도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원인이라면 이걸 없애주면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인지력이.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좋아지는 거는 아직까지 어떤 증거도 없어요. 이거 아까 항체 치료제도 이걸 줄여주면 좀 덜 나빠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결과물인지, 그러니까 생겨서 그냥 쌓인 연탄을 떼고 나면 연탄재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요. 연탄재가 앞마당에 문 앞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 그 안에 그러니까 연탄재를 없앤다고 해서 그 안에서 그 일어나는 일산화탄소도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이 치매 과정, 인지저하를 일으킨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의 결과물이라면 이걸 없애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져서 이게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거라면 이거를 없애주면은 인지가 확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원인인지 결과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아직도 이 베타밀로이드 외에 다른 단백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단백질도 있거든요. 뭐 타우라든가 뭐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전체 신경세포 시스템의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해를 주는 단백질이 생성된 거다. 이렇게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치매 환자들이 의심을 많이 한다던데 이것은 뇌의 어느 부분이 파괴되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이제 그 신피질이라고 하는 뇌의 고위 기능 중에 합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성을 유지해주는 인간한테서만 발달되어 있는 뇌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치매 자체보다도 우리 인지과학의 한 개념인데, 의심이라는 건요, 합리성이 떨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요, 저분이 나를 감시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분은 내 방송을 도와주는, 모니터링 해주고 도와주는 분인데 나를 감시할 리가 있겠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성이 떨어진 사람은 맞아. 내가 요새 어떤 기관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던데 저분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합리성이 떨어져서. 그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 뇌기능 저하입니다. 그리고 주로 신피질 부분에, 그래서 뇌 아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상만 있는 분들을 이제 파라노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분들과 피해망상, 의심 이런 것들인데요. 치매인 분들은 메커니즘이 약간 달라서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뇌 기능이 궁극적인 것 같은데 치매 환자들은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합리적 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일차적으로 생기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예. 부위는 신피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엔젤님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파킨슨 약의 부작용으로 변비, 이건 파킨슨이라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세요. 은영리님께서 치매 노인을 집에서 간병한 게 가능한가요? 방문 진료도 같이 해서요. 치매 노인은요, 외국에서는 시도를 많이 해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보다 나름대로의 사회를 형성해서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증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소사이어티를 구성하는 거죠. 사회를. 어떤 같이 사는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시면은 오히려 문제가 덜하다. 당연히 집에서 가족이 잘 챙겨드릴 수 있으면요,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집에서 봐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필요한 뭐 약물이나 이것만 처방받고 집에서 간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사는 게 뭐라고, 부모님이 아프셔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부모님을 챙기질 못하죠. 그래서 그 병원이나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거죠. 우리가 그걸 케어를 맡기는 거지 거기가 좋아서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병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면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현 멋져님께서 남편이 잦은 음주로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애먹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해마가 기억력 담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술로 인한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기억력부터 소실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자, 그 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건 어떤 종류의 치매건, 그리고 해마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는요, 해마도 관련되지만 다른 데 모두 관련돼요.
기억을 구성하는 거는 해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가 망가져도 치매도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같이 생기죠. 술은요, 급성 중독이 있고 만성 중독이 있어요. 급성 중독은 그냥 멀쩡한 정상인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를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라 그래요. Acute Alcohol Intoxication. 만취 상태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때 사람을 관찰하면 어떤가요? 한 얘기 또 하고, 얘기했던 건 나중에 기억도 못하고, 걷는데 비틀거리고, 예? 이 사람 치매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 치매는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생긴 증상들이고, 똑같은 증상인데, 급성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의 신경세포를 순간적으로 기능을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증상은 취했을 때는 그냥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 취한 상태는. 근데 술은 건강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큐트 알코올 인톡시케이션, 급성 알코올 중독에서 알코올이 씻겨 나가거든요. 배설.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로닉 알코올릭스, 크로닉 알코올 인톡시케이션이 되면 이 어큐트 알코올 인톡시케이션이 매일 혹은 하루 건너 거의 매일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치매랑 같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알코올이 손상시키는 신경세포 손상이 누적이 돼서 술을 안 먹어도 그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치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술은 뇌세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그것이 반복되면 영원히 마비돼서 치매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술은 좀 마셔요. 근데 술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취하지 않을 정도로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요새의 추천은 안 드시는 겁니다. 근데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또 음주 간격을 일주일에 2번 이내로 드시면 좋아요. 간이나 세포들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8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전부 씻겨나가고 새 거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흘 이상을 기다려줘야죠. 그럼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제한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이내. 그러면은 안 마시는 것보단 나쁘지만 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